저는 이준호입니다. 올해 39살이죠.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아침 7시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아파트 신축 현장, 22층짜리 고층 건물이 하늘을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현장을 한 바퀴 돌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게 제 일상이었어요. 각 층별로 콘크리트 양생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장비 착용 여부를 체크하죠. 15년 동안 현장을 관리하면서 단 한 번도 큰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박민수는 저에게 있어 특별한 동료였습니다. 35살의 박민수는 이 현장에서 가장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작업자 중 한 명이었어요. 키가 178cm 정도로 크고 어깨가 넓어서 힘든 작업도 능숙하게 처리했죠.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게 박민수의 입버릇이었어요. 박민수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 딸과 5살 아들이죠.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곤 했어요.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느니, 아들이 첫 걸음마를 뗐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오전 9시쯤 회사 상무인 정현우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45살의 정현우 상무는 항상 말끔한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현장에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올 때마다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오곤 했습니다. 준호 씨, 공사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현우 상무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이번 주 안에 18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계약 조건상 지연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계획보다 일주일이나 앞당겨진 일정이었거든요. 상무님, 그렇게 하려면 야간 작업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안전장비 점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를 표했지만 정현우 상무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안전장비는 작업하면서 점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돈이라는 걸 모르시나요? 정현우 상무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지듯 놓으면서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든 직원에게 특별 보너스가 지급될 예정이고 준호 씨는 승진 대상자로 추천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승진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어요. 15년 동안 현장에서 뛰면서 늘 꿈꿔왔던 기회였거든요. 사무직으로 승진하면 위험한 현장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월급도 지금보다 상당히 오를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을 위해서라도 놓칠 수 없는 기회였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들었어요. 안전수칙을 어기고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5년 동안 사고 없이 현장을 운영해온 제 원칙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규정만 고지식하게 따라하다가는 뒤처지게 되어 있어요. 정현우 상무의 말에는 은근한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물론 선택은 준호 씨 몫이지만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걸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저는 작업팀을 소집했습니다. 박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는데 아마 제 얼굴에 걱정이 묻어났기 때문일 거예요. 형들, 회사에서 일정을 앞당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어요. 이번 주 안에 18층까지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어요. 무리한 일정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야간 작업을 해야겠네요.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안전장비 점검은 어떻게 하죠? 밤에는 시야도 제한적이고 바람도 강한데 말입니다. 박민수의 우려는 정당했어요. 고층 건물에서의 야간 작업은 낮보다 훨씬 위험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정현우 상무의 압력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안전점검도 평소보다 더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태호는 29살의 신입사원이었어요. 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고 현장에 발을 들인 지 겨우 석 달 된 신참이었죠. 키는 작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그런데 그날 강태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소장님,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우려가 담겨 있었어요. 책에서 배운 이론만으로도 야간 고소 작업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거죠. 태호야, 현장 일이라는 게 책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다. 저는 강태호를 달랬어요.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강태호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어요. 무리한 일정, 부족한 안전점검 시간, 야간 작업의 위험성.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지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진에 대한 욕망과 상사의 압력 앞에서 제 판단력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그날 저녁 6시부터 야간 작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 곳곳에 강력한 조명이 설치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조명을 밝게 해도 낮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바람이 불면 조명이 흔들려서 시야가 불안정했어요. 18층 높이에서 작업한다는 것은 언제나 위험했지만 밤에는 그 위험이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낮에도 조심스러운 작업인데 어둠 속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었어요. 박민수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안전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안전벨트를 2번, 3번 확인하고 안전모 턱끈도 단단히 조였어요. 형, 정말 괜찮은 거죠? 박민수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고 낸 적 있나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박민수도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평소 같으면 농담 몇 개를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자정을 넘어서야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었어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펌프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작업자들이 각자 담당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박민수는 18층 북쪽 모서리 부분을 맡았어요. 가장 바람이 강하고 위험한 구역 중 하나였습니다. 강태호는 아래층에서 전체적인 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신입사원이라 고소 작업은 아직 맡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겨울밤 바람은 지상에서도 강한데 고층에서는 그 강도가 몇 배나 세졌습니다. 작업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날릴 뻔했어요. 철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서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강태호가 무전기로 알렸어요. 작업을 잠시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망설였어요. 정현우 상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감, 승진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바람이 조금 잠잠해지면 계속 진행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박민수가 18층에서 손을 흔들었어요. 담당 구역의 작업이 거의 끝나간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강한 돌풍이 불어왔어요.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18층에 임시로 설치된 안전망이 크게 흔들렸고 박민수가 균형을 잃었어요. 박민수는 재빨리 안전벨트에 의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벨트를 고정한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리한 일정 때문에 안전장비 점검이 소홀했던 거죠. 박민수.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18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악몽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박민수의 몸이 공중에서 한 바퀴 돌더니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떨어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땅에 부딪히는 소리는 달랐어요. 무겁고 둔하고 절대 잊을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작업자들이 달려들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18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살아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강태호가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장님, 박민수 형이. 강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있으니까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늦었다는 것을. 박민수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의사는 이미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두 아이의 아버지가 차가운 시체가 되어 돌아온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민수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안전벨트를 2번, 3번 확인하던 모습, 집에 돌아가야 할 가족이 있다고 말하던 목소리.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박민수는 아직 살아있었을까요? 바람이 불 때 작업을 중단시켰다면, 안전점검을 더 철저히 했다면, 정현우 상무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박민수는 죽었고 저는 그 죽음에 책임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현우 상무가 이른 시간에 현장에 나타났어요. 상황을 파악한 후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준호 씨, 이건 불가피한 사고였습니다. 정현우 상무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안전수칙은 모두 준수했고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무님, 안전벨트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현우 상무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회사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사고가 회사 책임으로 알려지면 모든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협박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떨어지는 꿈, 박민수의 아이들이 아빠를 찾는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무너진 안전망. 그건 단순히 현장의 물리적인 안전망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양심의 안전망, 도덕적 기준의 안전망도 함께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이 떨어져 나간 것이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을 지킬 것인가. 사고 다음 날 아침 회사는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우 상무가 일찍 저를 불러서 사고 보고서 초안을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작업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회사도 안전하고 직원들의 일자리도 보호됩니다. 정현우 상무의 말은 논리적으로 들렸어요. 준호 씨 승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도 한동안 망설일 수밖에 없었어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서명 한 번이면 모든 게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 강태호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어요. 정현우 상무가 인상을 찌푸리며 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어젯밤 사고 현장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안전벨트 고정용 철근이 규정보다 짧게 박혀 있었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그리고 임시 안전망도 바람에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강태호의 말을 들으며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저도 의심하고 있던 부분을 강태호가 확인해 준 거였거든요. 무리한 일정 때문에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강씨, 현장 일은 경험이 부족하면 잘못 볼 수 있습니다. 정현우 상무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신입사원이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선배들의 의견을 따르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굽히지 않았어요. 상무님, 사진도 찍어뒀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현우 상무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강씨,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싶다면 적당히 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현우 상무의 말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었어요. 강태호는 더 말하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지만 그의 뒷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강태호가 나간 후 정현우 상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준호 씨,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회사 생활이 결정될 겁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협박과 회유가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혼자 현장을 걸었습니다. 박민수가 떨어진 그 자리에는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부서진 안전모 조각, 찢어진 작업복 천 조각들. 제가 밟고 지나가는 그 땅 위에서 한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나영이 현장에 나타났어요. 박민수의 아내인 김나영은 32살의 여성으로 평소에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김나영은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붓고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장님, 민수가 정말 부주의해서 사고가 난 건가요? 김나영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을 하기에는 김나영의 눈빛이 너무 애절했고
진실을 말하기에는 제가 져야 할 책임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민수는 집에서도 항상 안전 얘기를 했어요. 김나영이 울음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아이들한테도 조심하라고, 다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라고 늘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겠냐는 거였어요. 나영씨, 제가 입을 열었지만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메어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김나영의 상처를 치유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소장님이 민수를 제일 잘 아시잖아요. 김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가 어떤 사람인지 소장님이 모르시겠어요.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김나영의 간절한 부탁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진정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숨기면서 하는 거짓 사과였어요. 김나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김나영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한 사람의 목숨보다 제 자신의 안위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며 기뻐했고, 중학생인 아들은 새학기 준비 얘기를 했어요. 평범한 가정의 따뜻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저에게는 고문 같았습니다. 아빠, 승진 정말 되는 거예요? 아들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되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도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갈 수 있잖아요. 아들의 순진한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제 가족의 행복이 박민수 가족의 불행 위에 세워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날 밤의 돌풍이 떠올랐어요. 만약 제가 작업을 중단시켰다면 박민수는 지금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텐데요. 다음 날 아침 사고 보고서 최종 제출 마감일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회사에 나가서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작업자 부주의라는 문구가 제 눈을 찔렀습니다.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지만 여전히 서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강태호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장님, 결정하셨나요? 강태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태호야. 저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거든요. 소장님, 박민수 형은 정말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강태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입인 저에게도 항상 안전수칙을 강조하셨고, 위험한 작업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 부주의해서 사고가 났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태호야, 현실을 생각해야 해. 저는 강태호를 설득하려 했어요.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민수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박민수 형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강태호의 반박이 날카로웠어요. 정당한 보상도 못 받고 남편이 부주의한 사람이었다는 오명까지 써야 하는 거예요. 강태호의 말이 제 양심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로 인한 결과가 두려웠습니다. 승진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정현우 상무가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보고서 제출은 오늘까지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정현우 상무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상무님,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시도해봤어요. 적정한 보상을 해주면서도 회사가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방법 말입니다. 준호 씨,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정현우 상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준호 씨의 미래도 걸린 일이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망설인 이유가 박민수를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쯤 김나영이 다시 현장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8살 딸과 5살 아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아빠가 일하던 곳이 어디냐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빠가 일하던 곳이 여기야. 김나영이 아이들에게 18층 높이의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고개를 젖혀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5살 아들이 순진하게 물었어요. 아빠가 왜 집에 안 와요? 그 말을 들은 김나영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걸 느꼈어요. 저 때문에 아이들이 아빠를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안전을 우선시했다면, 제가 상사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김나영으로부터였습니다. 소장님, 민수가 생전에 소장님을 정말 믿고 따랐어요. 소장님만큼은 진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펜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두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에 굴복할 것인가. 6시가 되었습니다. 마감 시간까지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현우 상무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언제까지 망설일 거냐고 다그쳤습니다. 지금 서명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서명란에 펜을 대는 순간 박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안전벨트를 점검하던 모습, 가족 얘기를 할 때의 밝은 표정. 그 순간 강태호가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소장님, 잠깐만요. 강태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민수 형 아내분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현우 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김나영이 노동부에 사고 재조사를 요청했다는 거였습니다. 안전수칙 위반 의혹이 있다면서 정식 조사를 요구했다고 했어요. 이제 거짓 보고서를 제출해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선다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테니까요. 정현우 상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제서야 펜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김나영의 용기 덕분에 저도 진실을 말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놀란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박민수가 사고 나기 며칠 전에 회사 안전 담당자에게 안전장비 이상을 신고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고는 정현우에 의해 묵살되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박민수가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신고까지 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결과가 사고로 이어진 거였어요. 정현우의 책임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강태호에게 물었어요. 이미 조사도 끝나고 처벌도 받았는데 추가 조치가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어렵겠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강태호는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봤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온 만큼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망설인 건 김나영 때문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김나영에게 다시 법정 싸움을 벌이자고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상처가 아물어가는 마당에 다시 벌려놓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김나영에게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택은 김나영의 몫이니까요. 며칠 후 김나영을 만나서 새로 발견된 사실들을 설명해 줬어요. 김나영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민수가 미리 위험을 알고 신고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니 남편이 더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끝까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소장님, 법정 싸움은 하지 않을 거예요. 김나영의 결정은 의외였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신 김나영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이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해서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거였어요. 개인적인 복수보다는 사회적 의미를 택한 거죠. 저와 강태호는 김나영의 뜻에 따라 언론사에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다룬 탐사 보도가 나갔어요. 정현우의 과거 행적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는 남편을 잃었고
어떤 이는 아들이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저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들을 도와줬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려줬고 필요하면 증언도 해줬어요.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강태호도 시민단체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했어요. 법률 상담부터 정신적 지원까지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현우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에서 만난 정현우는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피곤하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다른 회사들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준호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현우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박민수는 이미 돌아올 수 없었고 그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현우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동정이나 도움은 없을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것을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진실을 말한 것이 결국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건설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안전 규정이 강화되고 감독 체계도 개선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제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에서 정현우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통보였어요. 새로 드러난 증거들을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어요. 이미 한 번 진술했던 내용이지만 이번에는 정현우의 조직적인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증언해야 했습니다. 법정에 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넓은 법정과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이 됐지만 박민수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선서를 할 때는 손이 떨렸어요. 검사가 제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부터 정현우의 지시 내용, 안전수칙 위반 강요에 대해 하나씩 물어봤어요. 저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정현우가 안전보다 일정을 우선시하라고 압박했던 부분을 자세히 증언했어요. 승진을 미끼로 안전수칙 위반을 종용했던 일, 사고 후에는 은폐를 지시했던 일까지 모두 털어놨습니다. 변호인 측에서 반대 신문을 시작했어요. 제가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책임은 없냐고 추궁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인정했어요. 저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상사의 지시라는 이유로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현우의 책임을 면해주는 건 아니라고도 덧붙였어요. 강태호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태호는 사고 현장에서 목격한 안전장비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증언했어요.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한 증거들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사고 전에 안전 문제를 신고했다는 새로운 증거도 제출되었어요. 회사 내부 메일과 안전보고서가 발견된 거였습니다. 박민수가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김나영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김나영은 남편이 생전에 회사의 무리한 일정과 안전 무시에 대해 걱정했던 점들을 증언했어요. 특히 정현우에 대한 불신을 자주 표현했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한편으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 같아 다행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이 박민수를 되돌려주지는 못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검찰은 정현우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직적인 안전수칙 위반과 사고 은폐 시도, 그리고 과거의 유사한 전력을 고려한 형량이었어요. 법정에 앉은 정현우의 표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정현우는 직접 사과의 말을 했어요. 박민수 가족과 저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었어요.
판결 선고일에는 김나영도 함께 법정에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어요. 피고인 정현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상보다는 가벼운 형량이었지만 그래도 유죄 판결이 나온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건설업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자 책임이 인정된 중요한 판례가 된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김나영이 제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김나영의 표정에는 해방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다고 했어요. 언론에서도 이번 판결을 크게 다뤘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건설업계의 안전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강태호는 판결 후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안전사고 피해자들을 돕는 법률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의 자문 역할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뒤 뜻밖에도 정현우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되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앞으로는 안전 관련 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다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현우의 반성이 진심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의지는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재판 결과를 알려줬어요. 아내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것 같다며 안도했습니다. 아들도 정의가 승리했다며 기뻐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박민수를 위해 조용히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당신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란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당신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회사의 전문성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건설회사들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이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꼼꼼했어요.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도 충분히 배정되었고 개선 권고사항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건설업계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 달 후 김나영이 운영하는 카페에 들러봤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고 김나영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손님들도 꽤 많이 와서 푹적거렸습니다. 소장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어요. 김나영이 커피를 내오면서 말했어요. 아이들도 잘 적응하고 있고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카페 벽에는 박민수의 사진이 작게 걸려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찍은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나영이 말하길 아이들이 아빠를 기억할 수 있도록 걸어놨다고 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컸더군요. 8살 딸은 이제 10살이 되어 의젓해 보였고 5살 아들도 7살이 되어 활발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아빠가 없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엄마와 함께 씩씩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박민수는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가족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아들은 여전히 안전공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겪은 일들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고 했어요. 아빠, 나중에 제가 더 안전한 건설 기술을 개발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법정에서의 진실 규명은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박민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제 일에 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법정에서 인정받은 진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건설업계에서 안전 전문가로서의 인지도가 높아졌고 여러 회사에서 자문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저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민수와 함께 일했던 옛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용기를 내어 과거에 목격했던 안전수칙 위반 사례들을 증언하겠다고 나선 거였어요. 김철수는 박민수와 같은 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1살의 그는 현장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김철수가 저를 찾아와서 고백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장님, 저희들도 그때 알고 있었어요. 김철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안전장비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는 걸, 일정에 쫓겨서 위험한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말하지 않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와 맞서기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박민수 형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김철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누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그 누군가가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김철수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성호, 박진우, 최영민까지 모두 박민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각자가 경험했던 안전수칙 위반 사례들을 털어놨습니다. 이성호는 38살의 기술자였어요. 그는 정현우가 안전점검을 형식적으로만 하라고 지시했던 일을 증언했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필수 점검 항목들을 생략하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박진우는 33세 젊은 작업자였습니다. 그는 바람이 강한 날에도 작업을 강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경험을 말했어요. 위험하다고 건의했지만 무시당했다고 했습니다. 최영민은 40살의 현장 반장이었어요. 그는 안전장비 예산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았던 일을 폭로했습니다. 품질이 떨어지는 저가 장비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증언했어요.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분노와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어요. 분노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더 많은 진실들 때문이었고, 안도감은 드디어 동료들이 용기를 낸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건설업계 안전 개선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어요. 안전한 현장을 위한 작업자 모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안전 문제들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시작했어요. 강태호도 우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작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 건설 현장 안전 실태 조사를 실시했어요. 여러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작업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많은 현장에서 안전수칙 위반이 만연해 있었어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련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노동부, 국토교통부, 그리고 주요 건설업체들에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어요. 언론에도 자료를 제공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의 건설 작업자들도 연대 의사를 표명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등지에서 비슷한 모임들이 결성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건설업체들에서 우리 활동을 방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모임 참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압력을 가하는 경우들이 발생했습니다. 김철수가 그런 압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구조조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안전 관련 활동 때문이라는 게 명백했어요. 우리는 김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입장에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어요. 다행히 몇 달 후 원직 복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결하게 되었어요. 개인의 용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 뭉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어느 날 김나영이 우리 모임에 참석했어요. 남편의 동료들이 용기를 내어 활동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박민수도 살아있다면 분명히 함께 했을 거라면서 격려해줬어요. 김나영은 우리 모임의 후원자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했어요. 박민수를 기리는 의미에서 민수기금이라는 이름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민수기금은 안전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어요. 법률비용 지원부터 생계비 보조까지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작은 규모였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어요.
몇 개월 후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대형 건설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작업자들의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안전장비 예산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건설업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동료들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려는 그들의 결단이 큰 변화를 이끌어낸 거였어요. 저 혼자였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혼자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박민수가 남긴 유산이 동료들의 용기를 통해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활동이 확산되면서 건설업계 전반의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분위기였어요. 언론에서도 건설 현장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뤘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법적 제재가 강화된 것이었어요. 국회에서 건설업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작업자의 안전신고권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어요.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장 관리자는 최대 10년까지 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안전 문제를 신고했는데 이를 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런 법적 변화와 함께 건설업체들의 자발적인 개선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앞다투어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발표했어요. 안전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안전장비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렸습니다. 제가 다니는 안전 컨설팅 회사에도 의뢰가 폭증했어요. 건설업체들이 너도나도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형식적으로만 받던 안전점검을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중 하나는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박민수가 사고를 당했던 그 건설사에서 안전 시스템 개선을 의뢰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망설여졌지만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현장에 다시 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그가 떨어졌던 그 자리를 다시 보는 것은 여전히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사명감이 더 컸어요. 현장을 점검하면서 저는 많은 개선점들을 찾았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장비 점검 절차를 체계화했어요. 무엇보다 작업자들이 위험을 느낄 때 언제든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새로운 안전 매뉴얼에는 박민수의 이름을 넣었어요. 박민수 안전수칙이라는 이름으로 고소 작업 시 지켜야 할 세부 지침들을 정리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작은 기념이었어요. 강태호는 이제 전국 건설 안전 개선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를 통해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정부 정책 수립에도 자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태호가 저에게 제안을 했어요. 함께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안전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암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체험형 교육이었어요.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박민수의 사례였습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교육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작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베테랑 작업자들이 이제야 안전이 왜 중요한지 알겠다고 말할 때는 보람을 느꼈어요. 김나영도 변화의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건설 작업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개방했어요. 작업이 끝난 후 편안하게 쉬면서 안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든 거였습니다. 카페 한쪽 벽면에는 안전 관련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었어요. 안전수칙, 사고 예방법,
응급처치 방법 등 실용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박민수의 사진 옆에는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가족에게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안전공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방학 때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기도 했어요. 현장 안전점검 과정을 직접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아내도 변화에 동참했습니다. 안전사고 피해 가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시작했어요. 저희가 겪었던 어려움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건설업계의 안전 문화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어요. 안전사고 발생률이 크게 감소했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안전수칙 위반이 발생하고 있었고 작은 규모의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에 소홀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도 분명한 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의 희생을 통해 시작된 작은 움직임이 이제는 업계 전체를 바꾸는 큰 흐름이 되었어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건설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 가치로 자리 잡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박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그만큼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 역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현장 소장에서 안전 전문가로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변했어요. 매년 박민수의 기일이 되면 김나영과 함께 그의 묘소를 찾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곳에 갔어요.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고 잠시 묵념을 했습니다. 김나영은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아이들이 많이 컸어. 김나영의 목소리는 이제 많이 안정되어 있었어요. 지수는 중학생이 되었고 준호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됐다. 둘 다 아빠를 닮아서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아빠를 기억해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셔. 김나영이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민수에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계속해서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요. 묘소를 나서면서 김나영이 최근 소식을 알려줬어요. 카페 사업이 잘 되어서 두 번째 매장을 열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건설 작업자들을 위한 전문 휴게소 개념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소장님, 민수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김나영의 제안은 의미 깊었습니다. 건설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동시에 안전 교육도 받을 수 있는 복합 공간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전문가 강의 연결 등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강태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강태호의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형, 드디어 해냈어요. 강태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건설 안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어요.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안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스템의 이름이었어요. 박민수 안전관리 시스템이라고 명명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박민수의 희생을 기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였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박민수의 이름이 국가 시스템에 영구히 남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죽음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에는 저와 강태호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어요.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설계에 조언을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박민수를 위해서라도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어요. 몇 달 후 시스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정현우였어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
그는 작은 안전 컨설팅 업체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정현우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동안 반성하며 안전에 대해 다시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박민수 씨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지만 진정한 반성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현우도 우리의 안전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동료들과 상의한 결과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해 가을, 박민수 안전관리 시스템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어요. 전국 주요 건설 현장에 센서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안전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가 발송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시범 운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기존 대비 70% 이상 감소했어요. 작업자들도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전 정보를 받을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시스템 정식 출범식에는 김나영도 참석했어요. 남편의 이름을 딴 시스템이 정식으로 가동되는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김나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민수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김나영의 말을 들으며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박민수의 희생이 정말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어진 거였어요. 제 아들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예상대로 안전공학과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여전히 제 회사에서 실습을 하며 현장 경험을 쌓고 있어요.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우리의 안전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에서 기술 도입을 문의해 왔습니다. 박민수의 이름이 전 세계에 알려질 수도 있게 된 거였어요. 강태호는 이제 국제안전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에서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했어요. 전 세계 작업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나영의 두 번째 카페도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민수 안전 쉼터라는 이름으로 건설 작업자들을 위한 전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과 상담,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곳이에요. 어느 날 그 쉼터를 방문했을 때 젊은 작업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소장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 작업자는 위험 상황에서 안전 시스템의 경고를 받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박민수에게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의 희생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5년 전 그 끔찍한 사고의 밤을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픔만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느껴요. 박민수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박민수의 기일에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고 더 많은 생명을 지키겠다고요. 그리고 박민수와 같은 희생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요. 희망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박민수의 희생을 통해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는 사회 전체를 바꾸는 큰 흐름이 되었어요. 그 씨앗이 더 크게 자라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요. 박민수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지는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희망의 미래입니다.